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연극. 아니, 이런 평가를 받은 작품이 어떻게 20세기 연극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작품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역설적이죠. 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역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네, 1953년에 파리에서 초연됐을 때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죠. 그렇죠. 베케트에게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결정적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의 묵부는 아주 명확해요. 이 텅 빈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인간 실존의 본질, 또 희망과 절망, 현대인의 소외감 같은 이런 묵직한 주제들이 터져 나오는지 그 비밀을 함께 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전통적인 연극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작품의 천재성을 한번 같이 발견해 보시죠. 네, 사실 줄거리만 딱 들으면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냥 황량한 시골길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그 옆에서 블러디미르, 그러니까 애칭 디디랑 에스라공 고고라는 두 불황자가 고도라는 인물을 그냥 허염없이 기다려요. 이게 다죠. 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네, 그 기다리는 시간을 두 사람이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이 연극의 핵심이거든요. 일막을 보면 그 시간 채우기가 정말 뭐랄까 처절하게 느껴져요. 고고는 계속 구두가 안 맞는다면서 낑김대고 디디는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렇죠. 되게 사소한 행동들을 반복하죠. 네, 나누는 대화도 지루하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말들의 끝없는 반복이고요. 그러다 갑자기 나무에 목이나 맬까 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실패하잖아요. 밧줄이 없어서. 네, 밧줄이 없어서. 또 누가 먼저 목을 매달아야 할지 정하지도 못하고 정말 무기력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한 정체 상태. 그런데 바로 그 정체된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바로 포초와 럭키죠. 네, 채찍을 든 거만한 주인 포초가 목에 밧줄을 맨 하인 럭키를 끌고 나타나는데 와, 럭키는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있고 정말 인간이라기보다는 가축처럼 다뤄지죠. 네,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잊히지가 않아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압축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그리고 그 부조리한 관계에 그냥 침묵하는 하인의 모습. 포초는 디디와 고고 앞에서 럭키에게 막 춤을 춰보라거나 생각을 해보라고 명령하죠. 그 장면이요? 갑자기 럭키가 로봇처럼 삐걱거리면서 입을 열더니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신학, 철학, 과학 용어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거의 소음에 가까운 독백을 뱉어내는데 와, 의미를 상실한 지식, 소통 불가능한 언어. 그 자체로 현대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건 언어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지성이 어떻게 무의미한 소음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포초와 럭키가 퇴장하면 무대엔 다시 정적만 남아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한 소년이 나타나죠. 딱 한마디를 전하러요. 네, 고도 씨가 오늘은 오지 못하지만 내일은 꼭 오신대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디디와 고고는 실망하지만 결국 내일 다시 여기서 기다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로 하면서 1막이 끝납니다. 네, 솔직히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막이 시작되면서 베케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무대는 어제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죠. 그 나무. 맞아요. 어제는 앙상했던 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네댓개 돋아나 있어요. 맞아요. 그 잎사귀. 시간은 분명히 흘렀고 무언가 변했다는 유일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디디와 고고의 행동은 어제와 거의 판박이에요. 똑같이 지루해하고 똑같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어제 포초와 럭키를 만났던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야죠. 네. 이 끝없는 반복의 구조가 정말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반복과 미세한 차이. 이게 이 작품의 핵심 구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 미세한 균열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포초와 럭키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 있죠. 네, 완전히. 어제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포초는 장님이 되어 있고 그 현란한 독백을 쏟아내던 럭키는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권력과 지성의 완전한 몰락을 보여주는 것 같죠. 네, 더 충격적인 건 포초가 어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디디가 어제 우리 만나지 않았소? 라고 묻자 포초는 시간이라는 게 뭔지 나한테 묻지 마시오! 라면서 버럭 화를 내죠. 와, 과거도 기억도 시간의 흐름도 모두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과 기억이 완전히 붕괴된 세상이네요. 그들이 비틀거리면서 퇴장하고 나면 어김없이 또 그 소년이 나타나서 어제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네, 고도 씨가 오늘은 못 오시지만 내일은 꼭 오신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극의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에 고고가 말하죠. 자, 가자. 디디가 동의해요. 그래, 가자. 하지만 하지만 희곡의 마지막 지문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막이 내리죠. 이 마지막 장면의 침묵과 부동성이 이 작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플롯만 다시 짚어봐도 정말 황당한데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텅 빈 무대 위에서 뭘 본 걸까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당황했거든요. 바로 그 당혹감이 베케트가 누린 감정일 거예요. 우리는 연극을 보면서 늘 무언가 사건이 터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마침내 해결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승전결. 그런데 베케트는 그 모든 걸 거부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그 자체를 무대 위에 올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 아무것도 없음이 바로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끌어주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 혹시 고도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신일까요? 아니면 구원, 죽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는 삶의 의미,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베케트는 평생 고도가 누구냐는 질문에 시달렸는데 내가 알았다면 작품에 썼을 것이라고만 답했죠. 아, 의도적으로 답을 주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고도가 뭐 남자 이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무런 단서도 없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작품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만약 베케트가 고도는 신이다라고 딱 못 박았다면 이 작품은 그저 종교적인 우화로 남았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하지만 작가는 그 자리를 텅 비워둠으로써 관객 각자가 자신의 고도를 그 자리에 채워넣게 만들죠. 와,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은 디디와 고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연극이 완전 제 얘기처럼 들리네요. 제가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고도는 뭘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네, 그렇죠. 어쩌면 그게 간절히 바라는 승진일 수도 있고 언젠가 찾아올 운명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막연한 행복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고도가 정말 올지, 언제 올지, 아니 오기는 할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떠나자라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결국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그 나무 아래로 돌아와 기다림을 시작하잖아요. 아, 그 움직이지 못하는 마지막 장면의 두 사람 모습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를 사로잡았던 건 반복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이 막은 사실상 일막의 변주곡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복사판에 가깝죠. 네, 같은 장소, 비슷한 대화, 비슷한 사건의 반복. 이게 꼭 우리 일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죠. 맞아요. 가끔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삶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놓은 셈이죠. 하지만 이 작품이 단순히 삶은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쳤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랑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반복 속에서도 베케트가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 희망의 불씨라면 혹시 디디와 고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그들은 서로에게 짜증내고 다투고 심지어 이제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말까지 하죠. 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서로를 떠나지 않아요. 고고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면 디디가 그를 달래주고
고고가 배고파하면 디디는 마지막 남은 순물을 꺼내주죠. 아, 그들은 서로가 존재하기에 그 끔찍한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혼자였다면 진작에 떠나거나 아니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습관은 위대한 무감각이다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어쩌면 서로의 존재가 그 지루한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습관이자 진통제가 되어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고도라는 거창한 목표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신기루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신기루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농담하고 함께 서로의 신발을 신겨주는 그 과정 자체에 이미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과정 자체. 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연대가 바로 구원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고도가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 어쩌면 그들의 관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닐까요? 기다림이라는 유일한 공동의 목표가 사라져버리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기다림이 끝나면 그들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작품은 끝없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요. 그래서 희곡이지만 마치 철학서처럼 곱씹으며 읽게 되는 매력이 있죠. 특히 베케트의 언어는 정말 보석 같아요. 극도로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나게 깊고 시적이죠. 맞아요. 가슴에 박히는 대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우리는 태어났다는 죄로 벌을 받는다. 이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 존재 자체에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만큼 베케트의 언어는 밀도가 높아요. 불필요한 수식어는 다 쳐내고 가장 본질적인 단어들만 남겨서 뼈대만으로 인간의 조건을 드러내는 거죠. 무대 위 배우의 목소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인쇄된 글자만 읽어도 그 울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고도를 기다리면은 명확한 교훈이나 해답을 주는 친절한 작품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죠.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하고 모호한 점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투영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정말 당신에게 올까요? 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이 어쩌면 고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고도는 처음부터 오지 않을 존재,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냐보다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고도가 오느냐 마느냐의 결과가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행위. 네, 그리고 그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함께 견뎌내는 연대가 아닐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